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지식을 확실하게 이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억울한 과실 비율 분심위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가정폭력 저지른 남편에게 양육권 뺏기지 않으려면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유언대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변호사님? 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화제인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안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변호사님,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해주셨는데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좀 그 개념부터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그 검찰 관련 뉴스에서 종종 보실 수 있었던 단어실 텐데 그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검사가 양형 사유를 좀 참작을 해서 이제 유죄가 성립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기소유예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양형 사유를 참작해서 검사가 재량으로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제 하지 않도록 그 기소편의주의로 이렇게 기소유예를 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는 성립하지만 정황상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나 유죄 판결 같은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흔히 처벌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의 단계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기소유예는 가장 가벼운 조치지만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여성 의뢰인 분이 한 분 계셨고 이분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해서 스토킹을 당해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 남자친구분은 계속 우리는 아직 안 헤어졌다고 하고 있고 여자분은 계속 헤어졌다고 하는 상태였는데 전 남자친구분이 여성분 직장 앞에 와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 자살 시도하는 장면을 생중계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폭행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뭐 문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계속 괴롭히니까 어쨌든 연애를 했던 사이니까 정리할 게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남자분이 운전을 하면서 그 여성분의 직장 동료들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신기한데 그분한테 계속 운전하면서 이 여자분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운전하면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분이 이제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남자분을 때리고 운전 중인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편의주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운전 중에 때렸다, 운전자 폭행.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을 위험한 물건을 보기도 해요. 집어 던져서 이제 이게 조금 깨졌다고 특수재물 손괴. 여자분이 상당히 큰 범죄 행위로 사실은 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유죄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적절고 공격적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죠.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으로 들어가는 좀 큰 범죄잖아요. 보통 기소유예가 안 나오죠. 보통.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 좀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가지고 검사가 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네. 사안. 근데 본인 불기소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그 피해자 쪽에서 항고도 하고 재정 신청도 실제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민사까지 가고. 실제로 했나요? 그 남자분이? 네, 그렇게 해서 민사에서는 조정장 가서 판사님이 사실은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예. 남자분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하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 같아요. 왜 상황까지 스토킹 행위를 하고 뭐 뭔가 명예훼손적인 행위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또 운전적 폭행에 그리고 재물 고소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좋게 했네요. 예. 네. 사례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형사처벌 중에서도 좀 가장 가벼운 처벌이 어떻게 보면 내려진 게 기소유예 케이스인데 지금 저희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헌법소원까지 좀 청구를 한 걸 보면 아마 청구인이 이게 무죄를 주장하고 좀 싶었던 걸까요, 변호사님?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좀 예. 억울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리고 추후 다른 혐의나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는 과거 이력을 좀 조회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이익으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서 억울한 점을 증명해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좀 보충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서 최후 수단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기소유예는 사실 이제 마땅히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헌법소원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 요건이 좀 있어서 90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되고 변호사를 꼭 반드시 대리인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 잘 갖춰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 쪽에서 이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나왔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항고나 재정 신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렇죠. 범죄 혐의로 뭔가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불복 수단이 없고 구제 수단이 사실은 사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서 헌법소원 심판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를 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좀 댓글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들려봐 주시죠. 네, 여기 나오신 분, 그 A 씨가 뒷광고 논란이 있던 연예인이 1년 만에 유튜브를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자신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을 고소했고 A 씨도 모욕, 피해 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사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까지 넘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A 씨는 피해자는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청구인의 모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연예인이니까 사실상 뭔가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약간 주장처럼 좀 들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아무래도 이게 공인에 가까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겠죠. 과거 좀 뒷광고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면서 당시 비난 여론이 좀 상당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사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좀 볼 것인가 늘 애매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언동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언동의 동기나 경위,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 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성,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그 언동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 언동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앞서 피고인이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내용으로 좀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셨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기분이 나쁠 만한 표현일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걸까요?
네, 현재는 A씨가 게시한 댓글이 당시 게시판 및 전후의 상황이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서 보면 해당 연예인의 과거 간접 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연예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당시 게시판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A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댓글을 게시한 점, A씨가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점,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A씨의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재는 검사가 A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대놓고 사기를 쳤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이제 뒷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어떤 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 사실적시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다퉈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대놓고 욕설 같은 걸 좀 하셨으면 좀 얘기가 좀 달랐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니까요. 예, 그렇죠. 예. 좀 이거 어쨌든 그게 논란 자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사실관계도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기소유예 처분이 좀 취소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예. 유입되는 도로에서요. 네. 차선을 깜빡이를 켜고 예. 차선 변경을 했고요. 예. 차선 변경 완료 후에 예. 네 바퀴가 다 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네. 전방 직진으로 한 5, 네, 지금 5m?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 중에 뒷차에서 추돌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뒤에서 추돌을 할 때 이 네. 차량이 네네. 순간적으로 아, 앞에를 인지를 못했는지 네네. 그냥 오던 속도로 주행 속도를 그냥 감속 없이 들이받았고요. 후방 카메라. 그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왼쪽 차선까지 지나가던 네. 차량까지 2차 추돌을 일으켰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유입되는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네. 정상적으로 네. 이제 차선 진입을 했고 네. 차선 진입 후에 주행을 하다가 이제 추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제 차선 변경 중 사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상대 차량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네.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예. 지금 1차 차선에 있었던 2차 추돌 예.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도 저희가 받았는데 네. 보면은 그 차량이 저희가 이제 깜빡이 켜고 네. 차선 변경을 하는데도 감속이나 앞에 이런 저희가 끼어드는데 전혀 전방 주의에 대한 그런 예.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걸 네. 전혀 안 하고 네. 블랙박스 봤을 때도 네. 빨간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 네. 속도 그대로 와서 음. 점점 이제 폭이 좁아지다가 저희를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들이받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량이 예예.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거를 인지를 못했거나 예.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방주의 태만이라고 예.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놀라서 꺾으면서 가속을 하면서 핸들을
꺾으면서 이제 우측 예. 차량, 왼쪽 차량이랑 저희 차를 동시에 받았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지금 억울한 거는 예. 이게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 운전석 뒤쪽 후미 모서리를 부딪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려 이제 사고 부위가 모서리다 보니까 우리가 끼어들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 아, 예. 차선 변경 중 사고 아니냐 이러는데 블랙박스를 봐도 저희 전방 예, 예. 그 블랙박스를 봐도 저희는 차선이랑 수평을 이루고 있고요, 차가. 네. 차선 변경 중 사고는 아닌데 지금 과실 비율이 되려 저희한테 더 크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확정된 그 과실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지금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 2차 추돌 사고까지도 저희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 뒤에 후미 추돌한 그 가해 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카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려 그쪽 사람은 사고가 나서 저희 차에는 아이들도 타 있었는데 네네. 내리자마자 고성방가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혹시 이게 뭐 저희가 녹화되어 있는 게 갑자기 있을까요? 끼어들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네. 지금 과실 비율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 그 아이들한테 고성방가한 내용은 녹화되어 있는 게 있으세요? 블랙박스 그 후미에 네. 이렇게 내리면서 저한테 손을 올리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원본이 지금 촬영이 돼 있는데 네. 그 뒤에 영상은 다 네네. 뒤에 블랙박스 뒤쪽이다 보니까 네. 녹화는 안 돼 있어요. 네, 음성은. 그렇군요. 우선은 지금 차선 변경을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네. 이것이 사실은 차선 변경 중 사고냐 아니면 뒷차가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을 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과실 비율이 저희 쪽이 좀 더 높게 잡혀 있는 70대 30 중에 저희 쪽이 좀 높게 잡힌 게 억울해서 전화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옆에 유기훈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우선은 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누구 차에 타고 있었나요? 앞에 차량에 타고 있었어요. 예, 그 선생님 가족들이 다 타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이들 둘이랑 저희 가족 4명이 다 타고 네, 있었어요. 예. 그 속도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던데 속도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속도는 거기가 저희가 이제 유입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예. 깜빡이 켜고 저희도 이제 차선 변경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차량은 그렇게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고요. 예. 그 블랙박스 전방 블랙박스 보면은 이제 쿵 할 때 추돌 그 충격이 뒤에 차량은 감속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뒷 차량은 저희를 주행 속도로 들이받았어요. 그 우리 차량의 그 가족분들 그 다치신 데는 어떠세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둘째는 체구가 작다 보니까 충격 때문에 문 쪽으로 부딪히면서 오른쪽 팔이랑 다리 쪽에 이제 문 손잡이 있는 쪽에 부딪히면서 통증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서 그 상태에서 충격이 있어서 목이랑 이런 쪽이 아프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앞에 네. 운전석이랑 보조석에 타있던 저희들도 충격이 지금 허리랑 목 있는 데가 정말 헉 할 정도로 충격이 컸거든요. 그 진단 같은 거 좀 받아두신 게 있나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정형외과 가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한계가 있어서요. 한의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도 진단서를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 일반적인 도로죠? 고속도로나 이런 때는 아닌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국도예요. 그 보험사가 네. 우리 보험사하고 저쪽 보험사하고 혹시 달라요? 아니면 같습니까? 지금 뒤 차량, 가해 차량은 렌트카 공제조합으로 되어 그 지금 있고요. 렌트카라고 하셨죠? 예. 네, 저희는 그냥 일반 보험사.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아까 얼핏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네. 합류하는 도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도로였던 거죠. 대각선 이렇게 화살표 표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요, 예, 예. 국도로 들어오는 네네. 유입되는 그 이렇게 구간이었고요. 합류되는 표시가 돼 있네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왔고 예.
그러니까 1차로에서 2차 추돌 당한 그 운전사분도 얘기하기에 네.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자기 눈에도 보였고 근데 뒷차량이 왜 속도를 안 줄이지? 아,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보니까 앞에 앞 화면 영상을 보니까 급정거하시는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던데 맞죠? 네, 저희는 그냥 주행 중이었어요. 아 예. 이게 그 급정거를 하지도 않았고요. 아직 7대3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좀 저희가 아직은 7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 아직은 저희- 가안인 거죠? 그러니까 네, 분쟁 중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예상하기로 7대3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아마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보험사 쪽은 과거 그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실무예 같은 게 네, 아직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7대3에서 시작된다는 게 네, 이제 네, 일반적인 의견이어서 아마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로 좀 적극적으로 좀 주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는 이제 차선 변경한 차량의 잘못으로 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7대3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뭐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라든가 뭐 깜빡이를 안 했다든가 하면 9대1까지 가는 경우도 뭐 좀 가끔은 있고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금 제가 이거 봐서는 차선 변경이 좀 완료된 다음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는 후행 차량 전방주 시태만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네.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급정거한 게 일단 또 아니기도 하고 급정거를 뭐 물론 했든 안 했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진입을 한 상태에서 급정거도 안 했는데 저쪽이 뒤에서 박은 거니까 네. 이거는 좀 뒷차가 앞차를 전방을 확실하게 안 보고 있다, 제대로 안 보고 있다, 좀 이런 네. 좀 증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우리가 원래 타던 도로가 이제 합류하는 도로잖아요. 네. 유입하는 표시가 지금 대각선 화살표 표시로 돼 있는데 이 네. 표시가 있으면은 그 옆에 우리가 들어간 차선에서도 이쪽에서 우리가 합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감안하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 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아까 일반적으로 7대3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지역에서는 6대4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옆에서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차선 변경을 해올 네.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후행 차량이 인지를 하고 운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뒷차 잘못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훨씬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게 저희도 이제 답답해서 보험사랑 싸우기도 하고 네네. 이제 강하게 좀 주장을 요청을 해주시라 부탁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네 바퀴가 다 차선 안으로 완전히 네. 들어왔고 네. 차선이랑 평행을 이루고 하다못해 바로 그 상태에서 사고 난 게 아니라 몇 메다 진행을 하다가 뒤에서 추돌이 있었는데 네. 이게 차선 변경 중 사고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지가 지금 제일 관건인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차선 변경이 끝난 다음으로 보이기는 하고 다만 네. 이제 좀 4초 정도, 5초 정도 이렇게 네. 한 뒤에 사고가 나서 직후여가지고 뭐 네. 그 상대방 후행 차량 10대0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네. 변호사들마다는 이 정도면 10대0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서 왜냐면 박았기 이게 때문에. 만약에 예. 저희가 차선 변경을 완료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주행 중 사고가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 거의 직후인 경우에는 우리도 좀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네. 과실이 조금은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과실이 더 크다고 7대3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좀 굉장히 좀 억울해 보이기는 하네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2차 추돌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 차량도 온전히 다 이제 저희랑 부딪힌 차량에서 과실 비율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 차를 또 다 물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아마 상대방 차량에서도 지금 2차 네.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뭐 억지를 하든 어떻든 좀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쪽 차량까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지금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예, 이분은 왜 7대3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 이해가 좀 어려운데 좀 적극적으로 이건 자기 주장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이 사건은. 그리고 지금 아이들까지 다친 상황인데요. 네네.
뒤에 추돌한 그 차량이 렌트카다 보니까 자꾸 문자가 오는 게 대인 한도가 50밖에 안 된다. 가벼운 그 14급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를 자꾸 보내면서 한도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그 표가 혹시 그 면책금이 아니고 그냥 대인 한도금 자체가 50만 네, 원? 한도금이 작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렌트카 보험 자체가. 보통은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은 대인은 이제 특히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는 쪽은 대인 쪽은 그 한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한도가 네. 뭐 한도가 있더라도 이제 몇 천만 원 수준이지 그 네. 50만 원으로 보통 50만 원은 보통 면책금이 50만 원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혹시 잘못 전달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뭐 정형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네. 일단 정형외과를 안 가고 한의원으로 가서 거기서도 뭔가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합의를 위해서 정형외과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골절이 아닌 이상 엑스레이를 아이들한테 여러 번 찍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엑스레이부터 찍자고 하니까 한의원을 데려간 건데 그럼 정형외과 같이 이런 데서 확실한 뭐 진단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은 상황일까요? 그 한의원에서도 진단서 발급은 되고 이것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은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미세한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이든 어떤 객관적인 이제 검진을 받은 거를 조금 더 증거로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형외과 것도 받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이 저희가 2개가 있는데요. 이제 쪼개져 있어요. 예전에 들은 거랑 최근 거랑. 네네. 근데 둘 중에 한 개가 지금 실효 유예 상태인데 혹시 실효 유예 상태에서 부활을 시키면 이것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 글쎄요, 그거는 그 계약 내용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박스 보신 걸로 했을 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희 과실보다는 뒤에 차량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 게 조금 큰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큰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들어요. 큰 예, 상황인 거죠. 다만 10대형까지 그래서 나올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네. 그 교통사고 하는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이 정도도 10대형이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들도 꽤 있어요. 예. 이게 저희 보험사에서는 되려 이게 분쟁 조정이 안 되면 경찰서에 접수를 하거나 네네. 심의위원회에다 올려야 될 것 같다. 네. 이제 저희 자차 처리를 다 하고 네네. 심의위원회에 분쟁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경찰서로 접수를 시키는 게 유리할 거 한지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게 유리할지도 고민이에요. 그 경찰서에 제가 볼 때는 그 2차 사고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 해보는 것도 저희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경찰서는 그 과실 비율을 따져주지는 않아요. 네. 예, 다만 대략적으로 누가 피해자다, 가해 차량이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분심이 가는 것도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차량도 또 하나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이 뭐 끝까지 이게 안 되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사건이긴 해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아이들까지 다 다친 상황에 진짜 억울한데 이게 조정이 안 되고 또 저희 쪽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주지 않다 보니까 되려 제가 더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분심이하고 계속 그 요청을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소송까지 이렇게 뭐 분심이든 소송이든 간에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어떻게 좀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을까요? 네, 그래도 변호사님이 다행히 저희가 과실 비율이 영상으로 봤을 때 뒤에 차량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어필을 해서 보험사에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전화 끊고 제가 유기훈 변호사님이랑 이 사안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나 혹은 뭐 어떤 도움되시는 내용들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제 한마디도 안 드렸지만
저는 100대 0인 것 같거든요. 완전한 진입이 있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과속이었다면 뭐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우리 쪽에 만약에 과실이 잡힌다고 하면 끼어들 때 뒷차를 보지 않았느냐 요 부분 하나 남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10대 0이라고 예, 예, 확언을 예. 드리기가 예, 예,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뒷차나 예. 그 2차 사고 차량 영상도 예. 볼 수 있으면 예, 예.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로 10대 0으로 보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진입하는 과정으로 좀 봐서 렌터카에서 좀 렌터카 보험 쪽에서 좀 예, 무리하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 같아요. 들어와서 저도 완전 심지어 완료된 달리고 걸로 있었고 예. 뒷차는 앞차가 들어오는 거를 옆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는데 왼쪽 좌측 후미를 박은 케이스거든요. 심지어 그 예. 본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이 예. 왜냐면 여기 합류되는 지금도요? 도로기 예, 예. 때문에 옆에 차가 들어오는 언제든지 게다 들어온다고 보이죠. 예,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야 예상도 될 주의 되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진입하는 속도,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속도는 50km라고 저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50km/h를 넘겼느냐, 넘긴 것 같지는 좀 않아서 진입할 때의 속도를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진입할 때 속도도 대단히 좀 정상적인 진입 속도고 네. 유일하게 만약에 이 운전자 쪽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뒷차를 좀 보고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하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켰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켰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예, 예. 그분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깜빡이도 좀 미리 좀 켜야 되는 부분이 예, 예,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충분히 안 켜시는 예.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좀 기다리고 들어갔으면 네. 더 좋았을 맞습니다. 법한데 네. 기다리지 약간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좀 짧았던 것 같고 네. 직진차 우선의 원칙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좌측에서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한테 과실을 좀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이 70의 과실이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네. 어려워서 제가 뭐 사연 주신 분 상황이면 저는 예, 예. 계속 다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네. 그냥 무조건 갈 것 같긴 한데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마디모 신청 같은 거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그 경찰에서는 그 신청하면은 근데 이제 거기서 과실 비율을 결국 나눠주지는 않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어차피 이런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마디모 신청 크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근데 블랙박스로 마디모로 뭐 금방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경우에 예, 따라서는.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아까 대인한도 50%분 뭐 50만 원이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대인 접수번호 받으셨는지. 예. 사실 받았으면은 50만 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의아해서 책임보험 사실 막 이렇게 계속 나오면 본인 자차 보험으로 그냥 다 처리하고 그렇죠. 우리 쪽 보험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진 예,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상담자님한테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퉈볼 만한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험사에서는 아무튼 기존 보험 좀 실무예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과감하게 주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함께 보실까요? 올해 5월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보증금 9,500만 원의 법정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증금은커녕 이자 한 푼 못 받았고 집주인은 제 연락도 거의 안 받습니다. 받아도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오긴 했는데 1년 넘게 이렇게 돈도 못 받고 끌려다니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지금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저 말고도 세입자가 몇 명 더 있어서 배당받을 돈이 거의 없을까봐 걱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하고 추심 관련된 사안인데요, 변호사님. 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분들이 좀 많아요.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상담자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더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사실 그렇죠. 변호사들도 큰 돈이고요. 예. 승소했는데 저희 맞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못 받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배당 절차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승소하셨다는 의미가 그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다른 일반 재산에도 그렇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는 등기에 나와 있는 임대인의 그 집 주소 살고 있는데 이쪽 한번 등기 한번 뽑아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형사적으로 사기성이 있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좀 있으면 나머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세입자들이 많아서 사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게 배당 순위는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배당 순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당 순위 우선 변제권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게 되고 근데 그 전에 최우선 변제권 대상자라면 일정 금액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 정확한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나중에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연락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만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면 좀 대략적인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세입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하신 걸 보면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가구라면 공동주택이 호실별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여러 명이니까 임차인끼리 이제 그 확정일자와 그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나뉘게 되고 그 전에 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면 그것도 안분배당 받는 형태가 됩니다. 이 다가구면 진짜 좀 큰 문제일 것 같고 아예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라서 건물이 매각됐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세입자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도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요건만 갖추면 성립되고 확정일자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 이건 좀 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다 되는 거 아니고 그 주택 시세의 2분의 1 한도라는 점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냐 경기도 지역이냐 또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서 연락을 좀 계속 피하고 있고 경매 배당금을 받아도 보증금 일부만 좀 돌려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를 하려면 앞으로 상담자님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임대인의 그 기타 재산 유무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임대인 주소지 등기를 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못 받는다고 사기가 되는 거 아닌데 그 정황을 좀 보셔서 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로 좀 고소를 하면 좀 진행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를 만약에 치려고 했었다면 형사 고소도 좀 가능해서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얘기 또 하셨거든요. 임차권 등기는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한 겁니까?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주택을 비우게 되면 전입신고가 효력을 상실해서 대항력도 사라지니까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아직 못 받은 경우에 보증금을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옮기셔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전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다른 재산들 알아보셔서 추심 집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4년 전 결혼해서 3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돌변했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난데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까지 써가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는데요. 딸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전업주부고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너는 키울 능력도 없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꼭 제가 키우고 싶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때렸고 두 번째 폭행은 심지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막상 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이혼 소송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보통 협의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예.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양육권이나 폭력 문제로 좀 갈등이 있으면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이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좀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양육권 관련된 부분에 자신이 가정주부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서 양육권에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것도 뭐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라서 양육권의 판단 기준 핵심은 결국 자의 복리, 아이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익한지를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정주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특히 아동이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엄마의 유대 같은 것들 굉장히 좀 중시해서 오히려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고려는 되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친권양육권 어머니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왜냐하면 폭력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져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 가정 폭력이 있었으면 특히 이제 아이 앞에서 폭력까지 이루어졌으면 이는 굉장히 양육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기준이 또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굉장히 이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 실제 다툼이나 소송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증거로 많이 냅니다. 저도 우리가 여성분 쪽이고 남편 쪽이 가정 폭력 소지가 좀 있었던 상황에서 양육권에서 패소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남편 쪽이 폭력 행위가 좀 있었으면 양육권은 거의 일반적으로 엄마 쪽에 인정될 확률이 좀 높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양육비 액수도 사실은 뭐 궁금합니다. 양육비 액수도 나이에 따라서 계속 뭐 증액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계속 그 나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들어간 양육비 비용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까 양육비 증감 청구를 나중에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뭐 어떤 학교 우리 쪽 뭐 가정편이 아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아이 그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뭐 학원비 이런 것도 사실 증가되면 그런 것도 사정 변경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 쪽은 아이한테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편은 그거 왜 보내냐? 이래서 양육비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또 다투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 의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게 그때는 되겠죠. 학원 갈 때쯤은 이제 아이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 시점은 그 양육비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가령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애가 어려서 굉장히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소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근데 그 나중에 가다 보면 또 서로 상황도 바뀌고 아이에 대한 교육비, 학원비 또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이혼하시는 분들 중에 면접 교섭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많이 좀 다퉈져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자주 보여주다 보면 면접 교섭하다 보면 결국 마주치거든요. 그럼 또 갈등이 불거지고 이래서 면접 교섭을 좀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면접 교섭 제한을 청구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폭력성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근데 좀 객관적인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형사적인 결정이 좀 나온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제한을 일정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정법원 센터에서 이제 면접 교섭을 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 관련된 부분 결심하셨는데 유긴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금 도움 되셔서 잘 원만하게 이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사형제 중 막내로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 시골에서 사시던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최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와 큰형님을 따로 부르셨고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서 자신이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고 큰형님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큰형님은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기신 재산을 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집과 밭 몇 마지기 그리고 예금 일부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큰형님은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가장 좋은 땅을 막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형님들은 큰형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고 셋째 형님은 그 땅에 비해 다른 땅은 가치가 없다면서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큰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한 것을 잘 안다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다른 형님들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첫째 형이 말한 대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땅 중에서 일부를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재산을 사실은 알아서 처리하시는 부분인데 네. 이 지금 또 유언 공증 이런 것도 안 받아 놓으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 유언, 이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렇게 된 유언은 사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죠. 네. 그 엄격하게 좀 유언의 방식을 규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이런 것들을 요건을 좀 까다롭게 요구를 예. 하고 있어서 요건이 조금만 좀 안 맞아도 효력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 이거 자체로 법적 효력 있는 유언은 안 되는데 예. 근데 소송에서 간혹 이게 좀 참고 자료로는 뭐 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증빙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유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첫째 형님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내 좀 더 준다고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뭐 구두로든 뭐 예. 문서로 만드든 간에 예. 전원의 동의로 이렇게 상속재 분할 협의가 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가 돼야만 이렇게 예.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전체가 동의한 게 아니면 네. 이게 안 되는 거네요.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은 그럼 소송을 해야 되나요? 네. 아, 소송도 전원이 들어야 됩니다. 전원이 다 들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 첫째 형님이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예. 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거 원고 피고라고는 안 하고 이거는 예. 청구인 혹은 상대방 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들어와서 예.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둘째 형님이 첫째 형님이 제시한 협의안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소송에서 당사자로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좀 느낀다면 뭐 좀 다르게 소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없어서 없어서. 그게 전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되는군요. 그리고 뭐 청구인 쪽이든 상대방 쪽이든 반드시 들어와야만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뭐 저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은 상속 합니다. 포기 뭐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만 아무튼 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안 하면 그거 예. 자체가 뭐 우리 쪽에 뭐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아서 그렇군요. 네. 이걸 이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잖아요. 꼭 필수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다 들어가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송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 상담자분이 좀 주장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여분 기여분 주장이요. 기여분 주장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상담자분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예. 생활비나 간병 등 실질적인 기여를 이렇게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예. 이러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해서 그 뭐 기여분을 좀 주장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소송 당사자 하면 형님 중에 일부 그 큰형님이 좀 우리 입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태도를 취해 주시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실무상 법원이 기여분을 아주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예.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몇 년 잠깐 모시거나 네네. 뭐 이 정도로는 인정 안 하고 판사님이 저한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다. 서로 이렇게 막 자기들이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만 이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모셔가지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기여분 인정을 받아서 상속재산
좀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또 유지가 있으시니까 남겨놓으신 그렇죠. 물건도 있으시니까요. 네, 생생범쇼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기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계속 저희 받고 있거든요. 각분야 전문 변호사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전화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